애플이 아이폰 운영체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명당 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부터 아이폰에 나타난 전원 꺼짐 현상. 화면도 안 보이고 버튼을 눌러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계속 누르다가 나중에 전원 버튼을 몇 차례 누르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고의 성능 저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3월 소비자 6만 3천여 명이 1인당 20만 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플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7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플이 업데이트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애플이 한국에서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오늘 항소심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할 돈은 불과 49만 원뿐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6만여 명이 항소를 포기했고 불과 7명만 소송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똑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는 2천만 명에게 배상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거세지자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42만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만 3천여 명이 증빙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단 7명만이 원고로 남았습니다. 성능 저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 명은 패소가 확정돼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는 배상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새로 소송에 참여한다 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미 수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같은 문제로 애플이 모두 2천만 명에게 25달러씩 모두 6천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기업과 소비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기업 정보를 알 수 있고 재판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한 명이라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금융부분 이외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업데이트 알림이 뜨죠. 오류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넣기 위한 경우가 많아서 별 의심 없이 진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업데이트 때문에 내 핸드폰의 성능이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애플 아이폰을 둘러싼 이 오랜 논란, 오늘 국내 2심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는 판결이 달라졌는데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렸습니다. 도대체 아이폰에 업데이트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보통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개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예. 모든 소비자들의 인식일 겁니다. 2017년 12월경에 아이폰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고요. 예. 이때 업데이트의 명목적인 목적은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용량이 떨어졌을 경우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업데이트를 받은 다음에 성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예. 일부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굉장히 늦어지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예. 이게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예. 일명 배터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비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반대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고요. 1심 판결, 2심 판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지금?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했거나 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냥 예. 개선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픽 좀 올려주세요. 네, 그렇다면은 예. 2심에서는 그와 다르게 기본적으로는 고지 의무라는 거는 어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 1심에서는 이 업데이트 자체에 대해서 그런 고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봤다면은 2심에서는 성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들을 당연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 그럼 2심 판결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또 선택권을 좀 폭넓게 인정한 셈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객관적으로는 이것이 성능 저하가 돼서 소비자들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성능 저하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예. 인정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업데이트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능 저하를 자신의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성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만 소송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일례로 미국과 칠레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은 우리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봉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 업데이트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 예. 세계적으로 있었고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주된 소송이 벌어졌던 미국을 보면은요. 예. 무려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원 이상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조차도 이제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애플 측이 합의를 하면서 총 38억 원 정도의 합의금이 지급이 됐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또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수백억 원어치가 내려졌는데 이 부분도 애플이 수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예. 뭐 어떤 나라의 사법당국이 어떤 나라에서는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배상도 이루어졌는데 예. 정작 한국에서는 관련돼서 소송들이 벌어지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예. 아까 1심, 2심을 얘기했지만 1심에서는 원고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1심이 패소한 다음에 항소심에 참여한 원고는 단 7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손해배상을 총 7명이 그래서 7만 원씩 해서 총 49만 원 50만 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외국은 다 합의인데 왜 우리는 소송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것을 소송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더라도 예.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집단소송 제도의 존재 여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승소를 받으면 예. 관련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집단소송 제도인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결을 선고받는 것보다 빨리 합의할 필요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아까 우리가 7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업데이트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최소 수십만 명이 넘을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아서 배상을 받은 사람도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그리고 또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또 입증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다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면은 최대한 기업에서 배상을 안 해서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법적인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애플에서도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패소 이후에 6만 3천 명이 소송을 포기했고 또 7명이 2심에 참여했는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그 제도적 허점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7명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50만 원 받을 텐데 나머지 6만여 명이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1심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항소를 안 했으면 이제 이 판결은 그 6만 명에 대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제소 금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소비자들이 또 수십만 명이 있겠죠. 이분들 또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또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소비자들이 지난하게 오랜 시간에 걸리는 소송을 통해서 객관적인 모든 부분들을 증거가 굉장히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고 하죠. 한쪽에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번에 미국, 칠레,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차이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도적으로 장치들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되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